정의는 언제나 옳은 말로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믿는다. 조금만 참으면 바로잡힐 거라고, 옳은 말은 결국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정의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는 정의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경계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억울함 앞에서 기다렸고 문제는 위로 올라갔지만 책임은 다시 아래로 돌아왔다. 정약용이 본 것은 정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였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다른 질문을 남겼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어디까지 자신을 내줘야 하는가? 왜 문제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가? 왜 책임은 가장 약한 위치에 머무는가? 왜 정의는 말이 되는 순간부터 기다림이 되는가? 정약용에게 정의는 기다려야 할 결과가 아니었다.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덮는 말에 가까웠다. 그는 그래서 정의를 외치기보다 책임이 어디까지 닿아야 하는지를 집요하게 정리했다. 백성이 아니라 관리의 역할을 먼저 물었고 사고가 난 뒤에 처벌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막을 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이 태도는 이상주의가 아니었다. 세상이 공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사람의 선택에 가까웠다. 정약용의 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정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정약용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정의가 멈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정약용은 왜 정의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를 먼저 보았는가? 정약용이 주목한 것은 정의가 얼마나 자주 외쳐지는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가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보았다. 억울함은 늘 아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위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달된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긴급하지 않은 일이 된다. 책임은 검토 대상이 되고 시간은 판단을 대신한다. 정약용은 이 흐름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따지는 대신 과정을 파고들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막을 수 있었는가를 먼저 물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가장 집요하게 적은 것은 백성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었다. 사고가 난 뒤 책임지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준은 명확했다. 권한이 있는 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고함이 아니라 책임을 방기했다는 증거에 가깝다. 이 관점은 지금에도 낯설지 않다. 조직에서 문제가 터지면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된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 당시에는 최선이었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은 구조를 다시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 말들은 해명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견디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앞세우지 않았다. 정의를 외칠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늦게 벗어나고 더 깊이 소모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대신 택한 것은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다.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역할인가, 그리고 언제부터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구조의 몫이 되는가. 정약용의 시선은 여기까지 나아갔다.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사람의 도덕성에서 찾지 않고 역할이 흐려진 구조에서 찾았다.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 된다. 기대를 버린 뒤에도 정약용은 왜 멈추지 않았는가? 정약용은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선한 의지가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도 보았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정약용은 두 번째를 택했다. 그의 선택은 낙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한 계산에 가까웠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이 먼저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분노를 모으지도 않았고 공감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기준을 남겼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선이었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았다. 위로도 아니었고 희망도 아니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기다림이 사람을 갉아먹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세상이 자신을 다시 부를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었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적을 수 있었다. 그의 글이 집요하게 구체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칙을 말하기보다 상황을 나눴고 이상보다는 역할을 정리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낯설다. 사람들은 여전히 옳은 말을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 믿고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약용의 선택은 그 반대였다. 그는 버티라고 말하지 않았다. 기다리라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기록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이 더 이상 내주지 않아도 되는 선을. 그래서 그의 글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읽고 나면 사람이 조금 덜 흔들린다. 세상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기준이 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를 내 책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정약용의 기준을 오늘로 가져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사람들이 책임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겸손해 보이지만 항상 필요한 질문은 아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질문은 종종 방향이 어긋나 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개인의 태도보다 구조의 설계가 먼저 점검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다르다. 구조는 설명되지 않고 개인의 성찰만 요구된다. 역할은 불분명한데 책임은 명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몫이 아닌 짐까지 스스로 짊어진다. 정약용이 말한 책임은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이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구분하라는 뜻에 가까웠다. 그는 늘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결과에서 빠져나가는 건 가장 위험한 구조라고 보았다. 이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막을 수 있었는가, 누가 바꿀 수 있었는가. 이 질문 없이 개인의 태도만 묻는다면 문제는 다시 반복된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도덕의 문제로 풀지 않았다. 착함이나 성실함으로 구조를 보완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방식이 사람을 가장 빨리 소모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차갑다. 위로하지 않고 희망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남긴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내 역할이다. 그 이상은 구조의 몫이다. 정약용의 말이 지금 다시 읽히는 이유.
정약용은 세상을 낙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가 선택한 자리는 바꾸지 못할 것을 인정한 뒤에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쓸모가 있다.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자신을 내주지 말아야 하는가를 묻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불편하다. 하지만 이 질문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자신을 소모한다. 구조의 문제를 자기 성격의 문제로 착각하면서 정약용이 남긴 것은 정답이 아니다. 행동 지침도 아니다. 다만 기준이다. 세상이 이럴 때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지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조용히 남아있다. 사람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